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언이 공포감을 키우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일제히 부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2주 만에 1,45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 대출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감소했던 금융권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5조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오름세가 마포, 용산 등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준공 뒤에도 주인을 못 찾는 악성 미분양은 지방을 위주로 늘면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세종 고속도로 붕괴 사고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와 도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금융시장이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국내 증시는 3% 넘게 급락했습니다. 환율도 위험 회피 심리가 반영되면서 1,450원대를 다시 넘겼습니다. 다음 달 대체거래소 출범과 공매도 재개 등 굵직한 이벤트가 질비하면서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첫 소식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가 3.39% 떨어지면서 13거래일 만에 2,530대까지 후퇴했습니다. 외국인은 1조 5,540억 원의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기관도 6,174억 원을 투매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770선을 웃돌던 코스닥도 간신히 740선을 지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불확실성에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주저앉은 영향이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 이후 성장에 대한 정체성 우려 굵어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요. AI 반도체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발 쇼크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1%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3.2%, 4.52% 하락했습니다. 악성 재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많이 쌓여 있고 HBM 같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대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부분은 국가행이 좀 축소되는 방향이 좀 지속될 거냐. 겹 악재의 높아진 위험 회피 심리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대량 매도로 이어지면서 환율도 치솟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0원 40전 오른 1,463원 40전의 주간 거래를 마쳐 19거래일 만에 1,460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올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잘 버틴 국내 증시가 이렇게 2월 마지막 날 무너지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증시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주요 이벤트들이 곳곳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민우 기자입니다. 올 들어 코스피는 5.4%, 코스닥은 9.5% 상승했습니다. 해외 증권시장과 비교했을 때도 연초 대비 수익률이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19일 장중 2,680선까지 돌파하며 2,700선을 눈앞까지 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40거래일 동안 3조 8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초장기간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저평가받는 국내 주식 순매수에 나서면서 증시 부양에 구원투수 역할을 했습니다. 관세전쟁 심화와 달러 강세로 외국인 이탈이 이어지면서 다음 달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밸류에이션도 미국 같은 경우에 목전에 차 있고 미국이 아프면은 다른 나라들도 힘든 상황이 나타날 것 같아요. 1분기 중으로는 유동성이 이전 대비 좀 많이 빠지는 구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다음 달 첫 거래일에 출범하는 대체거래소와 말일에 재개되는 공매도도 증시 수급에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앞서 공매도를 금지했다 재개한 3번의 전례를 봤을 땐 국내 증시는 한 달간 다소 부진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500선 지지력 테스트 초반까지 내려가는 그림을 보고 있는데 공매도 재개 직후에는 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다시금 상승세를 재개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증권사들은 대체거래소 출시에 발맞춰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위해 수수료 인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시장금리 하락세가 조금씩 반영되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2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다만 금리 하락에 더해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 규제 해제로 대출액이 들썩이면서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이한나 기자, 금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연 4.65%로 전월 4.72%보다 0.07%포인트 낮아지면서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일반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보증대출은 각각 0.57%포인트, 0.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한 달 사이 4.25%에서 4.27%로 0.02%포인트 올랐는데요.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경우 변동형 가상금리가 1월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0.02%포인트 높아졌다면서 1월 중순 이후에 은행들이 가상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2월부터 나타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존금리 인하 발표 직후 가계대출 정상화 과정에서 신규 대출에 대한 가상금리도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출액은 급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감소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5조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8월 9조 7천억 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9월에서 11월에는 5조에서 6조 원대를 유지했는데 금융당국의 압박에 지난해 12월 2조 원으로 줄었고 1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 서울 주요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월간 가계대출이 지난달 9천억 원 감소했다가 이번 달 급증세로 돌아선 대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시장금리 하락세에도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만큼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예대금리 차가 얼마나 커진 겁니까? 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 차는 1월 신규 취급 기준 평균 1.38%포인트로 전월보다 0.21%포인트 커졌습니다. 시장금리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금금리 하락폭이 더 큰 탓에 예대금리 차는 6개월 연속 확대됐는데요. 예대금리 차는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차이가 클수록 은행이 많이 남겼다는 의미입니다. 5대 은행 중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0.13%포인트 확대된 1.46%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4.44%로 0.04%포인트 소폭 오른 반면 예금 금리는 0.2%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며 3% 초반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도 나왔죠. 네,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이 가계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터넷은행 3사 모두 목표치인 30%를 넘었습니다. 토스뱅크가 3.2%포인트 증가한 34.7%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K뱅크가 34.1%, 카카오뱅크가 32.1%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023년 30%에 미치지 못했던 K뱅크는 비중을 5%포인트나 늘리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은행들의 평균 잔액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하라는 최소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신규 취급액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우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렇게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려서 역대급 수익을 낸 은행들이 정작 서민대출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는데요. 정부가 올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금융사들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우선 인터넷 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더 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새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가운데 30%는 중저신용자에게 내줘야 합니다. 기존 평단 기준 30% 이상에서 강화된 건데요. 당국은 인뱅의 신사업을 인가하거나 허가해줄 때 신규 취급액에 대한 규제 이행 현황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인터넷 은행의 신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재원으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 규모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정부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1조 원 늘린 11조 8천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자금 수요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우선 연체 이력을 보지 않고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은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바꿔 작년보다 2배로 늘려 2천억 원을 공급합니다. 비연체자는 최초 대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은행권 상생보증 프로그램인 햇살론 119를 6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사업자 햇살론은 당초 계획보다 1,500억 원 늘려 영세 자영업자를, 햇살론 유스는 1,000억 원 늘려 청년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가 은행들이 서민금융에 인색한 점을 지적했다고요. 네, 금융위는 지난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은행들의 채무조정 승인율이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낮은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당국은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채무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지자체 시금고 선정 시 활용되는 은행들에 대한 지역 재투자 평가 방식을 올해부터 바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세이망 시 대출만 포함됐던 지역 신용대출 실적에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을 포함시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핀테크 플랫폼에서만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를 앞으로는 은행들이 자체 앱에서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 간의 금리 경쟁을 유도하면서 다음 달 농협은행이 첫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 자체 앱에서 이 주담대까지 비교시켜준 적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신용대출 비교 서비스만 제공해온 농협은행이 다음 달 주담대 비교도 시작합니다. 신한은행이 앞서 신용대출 비교 서비스를 하고 있었지만 주담대 비교는 현재 닫혀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우선 이금융권을 시작으로 추후 시중은행 주담대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도 2분기 안에 주담대 비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내부적으로 자체 주담대 비교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면서 은행 간의 금리 비교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불었죠. 온라인 대환대출 바람이 다시 불 수 있을까요? 네, 금융당국의 독려로 은행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제 국민들이 금융비용을 충분히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고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해 금리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 시점에 다시 대환대출을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때 온라인 대환 플랫폼 이용이 줄었었기 때문이라면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면서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하에 움직이려면 할당된 물량 안에 자연스럽게 여유치, 즉 룸이 생기니까 그 측면에서 대환대출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서 벌써 가계대출이 급등 조짐을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지난해와 같은 대환대출 개점 휴업 상태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는데요.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환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순증액을 다음 달부터 영업 목표치 이외에 예외로 둘 수 있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불붙은 집값 오름세가 마포와 용산 등 이른바 마용성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불어날 기미에 금융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서면서 대출 막차 우려도 번지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작년 15억 원대에 거래됐던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17일 18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용 114제곱미터는 27억 9천만 원의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매물이 없으니까 사실 나오기만 하면 입주하고 싶다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신고가를 찍다 보니까 이제 내놓기가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한 2주 동안 문의도 많고. 마포구를 비롯해 성동구와 용산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아파트가 상승률이 한 주 전보다 4배 넘게 올랐습니다. 토어제 해제 나비 효과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까지 겹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자금 조달과 관련된 이자 부담이 좀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소구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이 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반영하듯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규모도 5대 은행에서만 2조 넘게 늘어나는 등 불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가계대출 빗장이 잠긴 경험을 했던 만큼 대출을 옥죄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까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1억 원 이하 대출 소득 심사와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선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보셨듯 대출 규모를 들썩이게 할 정도로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만 지방은 냉기가 여전합니다. 공사를 다 마치고도 분양을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이 11년 3개월여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현 기자, 전국 악성 미분양 물량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준공후 미분양, 말씀하신 악성 미분양 물량은 전국에서 약 2만 3천 가구였습니다. 전달보다 6.5%, 1,400가구가량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3년 10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지방 상황이 심각한데요. 늘어난 악성 미분양 물량 중 86%가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대구가 401가구로 가장 많이 늘었고 부산 382가구, 경남 257가구 늘어나는 등 경상도 지역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물량까지 포함한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약 7만 2천 가구로 전달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 지표는 하락세였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는 모두 약 2만 2천 가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1% 늘어났고 지방은 50% 넘게 줄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택 착공 물량도 사정이 비슷한데요.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년 전보다 55% 넘게 줄어들며 만 가구대로 떨어졌는데 서울은 반대로 약 56% 늘어난 2천 가구가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수요가 나란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견기업들의 법정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계는 찬바람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금 개혁은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해서 기금의 소진을 늦추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자 핵심인데요. 기금 소진을 늦추는 또 다른 방법은 운용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거겠죠.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전체 수익률은 15%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역대 최고 수익률이었던 2023년에 13.6%를 또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이 성적표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발견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내 주식에서는 7% 가까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뚝뚝 떨어졌던 국내 증시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전체가 7.7%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간의 초과 수익을 챙겼습니다. 해외 주식은 상황이 반대입니다. 34.3%로 대단히 높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2023년에 23.9%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제외한 MSCI 세계 지수는 35.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개돼 있는 지수만 그대로 따라갔어도 약 1%포인트의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의 1988년 이후 장기 평균 수익률은 6.8%입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담겨 있는 새 목표 5.5%보다 더 높은 장기 평균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고성장 시기가 지나갔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고수익을 유지하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짚습니다. 그리고 2040년을 정점으로 기금이 감소기에 접어들며 강제로 자산을 팔기 시작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또 그런 매도 자체만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도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흐름 전체를 피할 수가 없다 보니 현재의 높은 수익률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세종 고속도로 붕괴 사고에 대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와 도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윤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모두 협력업체 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만 사고 원인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파악을 해야지 저희가 원인 규명이 되면서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세한 얘기를 드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중단했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의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건설 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67%는 안전설치물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성능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모델부터 보급형의 가성비 모델까지 소비자들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모습입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갤럭시 S25 언팩 2025 행사 말미에 처음 공개된 초슬림폰 S25 엣지는 얇은 두께로 관람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업계에선 이 모델의 두께를 갤럭시 S25 기본형이나 울트라보다 얇은 6.4mm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는 9월 초슬림폰인 아이폰 17 에어 출시를 예고했는데 삼성전자는 이보다 5개월 앞당긴 4월 중순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중국 샤오미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샤오미 15 울트라를 출시하고 다음 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5 행사에서 공개합니다. 독일 카메라 기업 라이카와의 협업으로 카메라 성능을 강조한 제품으로 갤럭시 S25 울트라를 겨냥했다는 평입니다. 화웨이도 3단 스마트폰 메이트 XT를 삼성전자보다 앞서 MWC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중국이 내수시장 기반으로 프리미엄 시장에 확보한 수요층을 확보한 상태고요. 부품사들의 역량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중저가 스마트폰 경쟁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애플은 오늘부터 아이폰 16이 공식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대에 육박하지만 AI 시스템을 탑재하고 배터리 시간을 늘려 성능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샤오미도 게이머들을 겨냥한 가성비 모델인 포코 X7 프로를 다음 달 10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A와 M 시리즈로 동남아와 인도 등 신흥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직업이 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사고 발생 위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차별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애를 썼으나 이 고위험 지역군은 여전히 가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성우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상승 등 부작용을 이유로 고위험 직업군을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 가입을 거절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는 일은 사라졌지만 심사는 받아야 하니 여전히 고위험 직업군에 가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고위험 직군 종사자들 사이에선 가입 거절을 당했다거나 직업을 속여야 한다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손의료보험 위험직군 가입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평균 약 11% 수준, 상해보험의 경우 약 18%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손해보험사들별로 살펴보니 NH농협손해보험과 신한이지손해보험의 위험직군 가입 비율은 한 자릿수대를 나타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위험군 특히 소방직이나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보험료 중에서 일부를 국가가 좀 지원해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보험회사가 가입시킬 유인이 떨어지는.
무작정 보험사를 압박하기보다는 고위험 직종이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행정부 재무부 수장 간의 공식 통화가 처음 이뤄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 대행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대미 투자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통화에서 환율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등 최근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3일절 연휴 기온 자체는 포근하지만 궂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으면서 다음 주 초반에도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과 호남, 영남과 제주에 5에서 30mm,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남부에 5mm 안팎이 되겠고요. 대기가 정체하면서 내일도 곳곳으로 대기질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경북,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6도, 대전 2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 12도, 대전 14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 아침 기온 5도, 대구가 3도로 출발해 전주와 대구의 낮 기온 15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연휴 기간 이동하실 때 교통안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뉴스 18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